여러분,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공항에 도착했는데 어떤 사람은 30초 만에 입국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파리 샤르드골 공항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중국인 청년 리웨이가 파리에서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프랑스 파리 여행에서 시작됩니다. 그날은 오후 3시 반경이었어요. 파리 샤르드골 공항의 긴 입국 대기줄에서 저는 손에 땀을 쥐며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비자 서류가 꽉 쥐어져 있었고 가방 안에는 초청장과 각종 증명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줄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여권 하나만 들고 자동 게이트로 유유히 걸어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복잡한 서류도 없고 긴장한 표정도 없으셨어요. 단지 여권을 기계에 넣고 지문을 찍으신 뒤 몇 초 만에 입국 도장을 받고 사라지셨거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분들은 왜 저렇게 쉽게 들어가시지? 같은 아시아 사람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제가 준비한 서류 더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처음으로 국가 신뢰도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제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어요. 비자, 초청장, 숙박 증명서, 재정 서류까지 말이에요. 그 과정이 거의 10분 가까이 걸렸는데 반면 한국인 분들은 여권 하나로 30초도 안 걸려서 통과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권 한 장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안에는 그 나라에 대한 세계의 신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제 중국 여권을 바라보며 정말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공항 로비로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같은 돈을 내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이 의문이 제 파리 여행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제 인생관을 바꾼 여행의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여러분도 해외여행을 하시면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차이가 단순히 경제력의 문제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파리에서의 며칠간은 제게 완전히 다른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공항에서의 그 경험 이후에 저는 제가 프랑스 비자를 받기 위해 겪었던 과정을 다시 떠올려보게 되었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먼저 프랑스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했는데 그 항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초청장, 숙박 증명서, 왕복 항공권 예약 확인서, 재정 증명서, 여행자 보험, 사진 2장, 그리고 각종 번역 공증 서류들까지 필요했어요. 특히 재정 증명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번거로웠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했거든요. 은행을 3번이나 방문해야 했고 공증 사무소에서도 이틀을 기다려야 했어요. 비자 면접 당일에는 아침 9시부터 프랑스 영사관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제 앞에는 저처럼 두꺼운 서류 폴더를 든 중국인 분들이 길게 늘어서 계셨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셨고 서류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면접관은 프랑스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질문하셨어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프랑스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인가요? 왜 하필 프랑스를 선택했나요? 마치 저를 잠재적인 불법 체류자로 의심하시는 듯한 눈빛이셨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당신이 프랑스에서 도망칠 가능성은 없나요? 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저는 단순히 학술 포럼에 참석하려는 건데 왜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거절당할까봐 정말 전전긍긍했습니다. 다행히 비자는 나왔지만 유효기간이 정확히 제 체류 예정일까지만이었어요. 하루도 더 머물 수 없는 조건이었죠. 비자를 받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바로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요. 프랑스 정부는 중국인 여행자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때 한국인 친구 유지수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거든요. 면접도 없고 서류도 여권이랑 사진 정도면 충분해요. 같은 목적지, 같은 여행인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여권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제약과 의심의 무게를 말이에요. 여러분도 해외 비자를 신청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런 기분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공항에서 그 차이를 직접 목격했을 때의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입국 심사장에는 크게 두 개의 구역이 나뉘어 있었어요. 하나는 EU 시민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들을 위한 자동 게이트, 다른 하나는 저 같은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수동 심사대였습니다. 저는 비자 소지자 줄에서 거의 40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에 선 분들 대부분이 아프리카나 남미 그리고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모두들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고 심사관의 질문에 답하느라 긴장한 모습이셨어요. 바로 옆 자동 게이트에서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가족분이 여권을 기계에 넣고 지문을 찍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오신 부모님이셨는데 전체 과정이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서류 확인도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전혀 긴장하지 않으셨고 마치 집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우셨어요. 아이들조차 이 과정이 당연한 듯 행동했습니다. 반면 제가 선 줄에서는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유지수도 그 자동 게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쉽게 통과하는지 지켜보았어요. 여권을 넣고 사진을 찍고 지문을 찍고 끝이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였어요. 심사관과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의 상황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심사관은 제 비자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숙소 주소까지 하나하나 물어보셨어요. 이미 비자에 모든 정보가 적혀 있는데도 말입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심사관이 저에게 돌아갈 항공편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하셨을 때였어요. 마치 제가 정말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 의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에서 항공편 정보를 보여드려야 했어요.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입국 도장을 받기까지 거의 15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자동 게이트로는 수십 명이 지나가셨어요. 모두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왜 같은 인간인데 같은 목적으로 여행을 왔는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제 여권이 빨간색이라서일까요? 중국에서 왔다고 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희가 덜 신뢰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여권의 힘이라는 게 단순히 어느 나라에 비자 없이 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 쌓아온 신뢰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누리시는 그 편리함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와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서 저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 순간이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는 여러 국적의 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가족분들, 다른 하나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두 그룹의 행동 차이는 정말 극명했어요. 한국인 가족분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계셨고 어머님은 아이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10살 정도로 보이는 딸아이가 실수로 옆분의 카트를 건드렸을 때 즉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이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반면 중국 관광객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컨베이어 벨트 주변을 어수선하게 점령하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짐이 나오면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가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분들을 밀치기도 했고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갔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화장실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인 아이는 화장실을 나오면서 자동으로 손을 씻고 휴지로 손을 닦은 뒤 휴지통에 버렸어요.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 중 한 분은 화장실 바닥에 침을 뱉고 나갔어요. 손도 씻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저는 같은 중국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주변 분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걱정되었어요. 면세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한국인 가족분들은 조용히 쇼핑하시며 아이들에게 만지지 말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계산할 때도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영어가 서툴러도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 노력하셨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향수병을 여러 개 열어서 냄새를 맡고 그대로 두고 갔어요. 점원이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해졌습니다. 계산대에서는 큰 소리로 중국어로 이야기하며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가 이미지라는 게 정부나 미디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바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 한 분이 보여주신 예의와 배려가 한국 전체의 이미지를 높이고 중국인 한 분의 무례함이 중국 전체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해외에서 보이는 모든 행동이 곧 중국의 얼굴이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요. 제 한 사람의 행동이 제 조국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겠다고 말입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유지수와 저는 오늘 공항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가 느낀 당황스러움과 부러움을 털어놓았어요. 유지수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그의 답변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유지수가 말했습니다. 리웨이 씨, 사실 한국도 예전에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이 항상 지금처럼 신뢰받는 나라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유지수는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여권으로 유럽 여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비자 발급도 까다로웠고 공항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죠. 특히 젊은 남성들은 불법 취업을 의심받아서 더욱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신뢰받는 나라가 된 걸까요? 유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일어났어요. 먼저 해외로 나간 한국인들이 성실하게 일했고 약속을 지켰어요. 유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기업가들은 정직하게 사업했죠. 관광객들도 점점 매너를 지키기 시작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지수의 다음 말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귀국률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약속한 기간에 정말로 돌아왔거든요. 처음에는 의심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은 말한 날짜에 정말 돌아간다는 인식이 생겼어요. 택시가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유지수는 더욱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면서 계약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어요. 납기일을 맞추고 품질을 보장하고 AS도 제대로 했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된 거예요. 저는 문득 궁금해져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의 역할은 없었나요? 경제 발전이나 민주화 같은 것들 말이에요. 유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했죠. 하지만 결국 신뢰는 개인들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시민들이 해외에서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소용없었을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개인들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다시 쌓는 데는 또 수십 년이 걸린다는 것도 말입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리면서 유지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리웨이 씨,
중국도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같은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모이면 나라 전체가 변하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지수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파리 여행의 목적이었던 OECD 경제 포럼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회의장에 도착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전문가들과 정책, 이반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차이를 목격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은 각국의 경제 현황 발표였어요. 중국 대표가 먼저 나섰습니다. 화려한 파워포인트 자료와 함께 중국의 GDP 성장률, 제조업, 생산량, 수출입 규모 등 인상적인 숫자들을 쏟아냈어요. 고속철도 건설 성과, 신재생 에너지 투자 규모, 인공지능 기술 발전상 등 자랑할 만한 성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듣고 계셨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발표가 끝난 후 질문 시간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몇 분이 기술적인 질문을 하셨을 뿐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한국 대표의 발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숫자보다는 정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한국의 정부 신뢰도 조사 결과와 시민 참여 정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실패 사례도 솔직하게 언급하시며 그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공유하셨어요. 가장 놀라운 건 청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대표의 발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았고 질문 시간에는 손을 드신 분들이 줄을 이었어요. 그분들은 한국의 정책 결정 과정, 시민 의견 수렴 방법, 정책 평가 시스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휴식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국 대표 주변으로 몰려들어 명함을 주고받으며 개별적인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반면 중국 대표는 상대적으로 한적했습니다. 몇 분이 인사를 나누긴 하셨지만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점심 식사 자리에서 저는 독일 정책연구원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중국의 경제 데이터들이 정말 정확한가요? 투명하게 공개되는 건가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후 세션에서는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제안하신 다자간 협력 모델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특히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성과 평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중국이 제안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반응이 미묘했어요. 규모는 인상적이었지만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개발 관련 질문에서 중국 대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포럼이 끝나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중국이 더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성과를 자랑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국제사회에서는 단순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고 공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투명성, 신뢰성, 지속가능성 같은 가치들이 경제 규모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손에 든 펜이 무거웠어요. 무엇부터 써야 할지, 어떤 감정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저는 솔직한 마음을 일기에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나는 내 조국이 부끄러웠다. 첫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항상 중국을 자랑스러워했거든요. 5천년 역사, 14억 인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라는 사실들을 자랑 삼아 왔었습니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사흘간은 그런 자부심에 균열을 만들었어요. 공항에서 느낀 차별 비자 발급 과정에서의 굴욕, 동포들의 무례한 행동, 그리고 오늘 포럼에서 목격한 국제적 위상의 차이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중국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파리의 밤거리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펠탑의 조명이 1시간마다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왔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다시 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배우고 싶은 것도 많다는 걸 깨달았다. 이 문장을 쓰면서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부끄러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유지수가 들려준 한국의 변화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 한국도 지금의 중국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 하지만 30여 년의 시간을 거쳐 지금의 신뢰를 쌓아왔다는 것. 그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오늘 포럼에서 만난 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독일 연구원의 날카로운 질문, 프랑스 정책 담당자의 의구심 가득한 시선, 그리고 한국 대표를 둘러싼 관심 어린 분위기.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지표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GDP나 무역 규모, 기술력 같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투명성, 신뢰성, 책임감 같은 소프트웨어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어요. 과연 저는 어떤 중국인이 되고 싶은가요? 큰 소리로 중국의 성과를 자랑하면서도 정작 세계인들의 신뢰는 받지 못하는 중국인일까요? 아니면 겸손하게 배우면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중국인일까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변해야 중국이 변한다. 중국이 변해야 세계가 중국을 다르게 본다. 그 변화는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나 같은 개인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 펜을 놓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파리 여행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자부심과 자각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라는 것을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더욱 밝아졌습니다. 부끄러움에서 시작된 이 여행이 희망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창밖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단순한 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여행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조용히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았어요. 공항에서 느꼈던 당혹감, 비자 절차에서의 굴욕감, 동포들의 행동에서 느낀 부끄러움, 그리고 마지막 밤의 깨달음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신 한국인 승무원분이 친절하게 물을 건네주셨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신뢰의 시작이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앞으로의 다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해외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에 중국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자. 제 하나의 행동이 14억 중국인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고 썼어요. 두 번째, 다른 나라의 문화와 예의를 존중하자. 제가 중국 문화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나라 분들도 자신들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이해하자. 배려와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국제인의 자세라는 것을요. 세 번째,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말자. 중국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한국 상공을 지나갈 때 저는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빛나는 도시의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신뢰를 얻게 되었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마지막 구간에서 저는 희망에 찬 상상을 해보았어요. 10년 후, 20년 후 중국인들도 세계 어디를 가든 따뜻한 환영을 받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중국 여권을 가진 분들이 자동 게이트를 당당하게 통과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오려면 저부터 변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부나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모여야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 변화의 작은 시작이 되고 싶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저는 예전과 다른 마음이었어요. 중국 여권을 내밀면서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권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운전기사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기사분은 조금 놀라신 듯 했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직장 동료들에게 파리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여권 한 장의 힘은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의 태도와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단단한 변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국가의 힘이라는 걸 이제 압니다. 여러분도 해외에 나가실 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분명 세상은 조금씩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어요. 오늘 이 사연 어떠셨나요? 여권 한 장의 힘이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의 태도와 행동에서 나온다는 깨달음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사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할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